네,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과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주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가 1% 넘게 약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 강세에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의 DS 부문 영업이익이 예상을 하회한 점은 부담이었지만 HBM3E 퀄테스트의 중요 단계를 완료했다며 4분기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고 발표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한 반면에 SK하이닉스는 4%대 급락하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현물 매도세가 재차 심화된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금융 그리고 지주사 등 밸류업 관련주가 부진했고 고려아연은 전일도 장중 급락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빅테크 실적 실망감에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큰 폭 약세에 나스닥이 2.76%, 반도체 지수는 4%대 급락했습니다. MS와 메타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세부 사항 관련된 실망감에 투심이 위축되면서 기술주 전반에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발표된 9월 PCE는 전년 대비 2.1%, 전월 대비 0.2%로 예상에 부합했지만 근원 PCE는 예상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빅테크 실적 실망감이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인텔과 아마존은 시간외에서 강세 보인 반면에 애플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별화 흐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재차 해리스 프라이싱이 우세해지는 등 마지막까지 불확실성의 종목별 변동성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러한 변동성 확대 및 차별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일은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컨콜 및 밤에 있을 미 고용보고서 결과가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자료가 많습니다. 요약해서 투자 포인트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2025년 전망 시리즈가 있는데요. 우선은 주식 전략 부분들입니다. 이은택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전략 이은택입니다. 2025년 주식 전망 자료 발간했습니다. 2025년 코스피 상단은 2,98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연말 연초까지는 기존의 실적 장세 이 국면이 진행될 것입니다. 원래 그 다음 국면은 하락장, 즉 역금융 장세가 시작되는데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금융 장세를 부를 긴축 대신 완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은 2021년 중반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 바로 버블 장세가 나타났었습니다. 버블 장세란 주식시장이 강하게 상승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버블이 쌓인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도 지수는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개별 종목의 버블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메타버스 랠리가 강하게 시장을 주도했었습니다. 2025년 중반부터는 하락장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워야 하는데 인플레가 그 하락장의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슈 분석으로 미국 대선이나 중국 부양책을 다뤄봤는데요. 이 두 개는 모두 중요한 이슈지만 실제 증시의 영향은 시장의 우려나 기대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종에서는 탑다운 시각으로 본 반도체에서 좀 다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매출 정체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런 걸 보면 현재 직면한 문제가 단순히 HBM 이상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주도할 업종을 보면은 저희들이 실적이 빈약한 성장주가 주도할 수 있다고 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이끈 것은 AI 자체와 실적의 급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적은 상승세가 꺾일 거고요. 완화가 이끄는 밸류에이션 확장, 즉 버블 장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상 업적으로는 AI가 접목될 거라고 꿈꿔지는 산업들, 그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과 위성, 그리고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원전 정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퀀트 베이스 중심으로 2025년 전망 자료입니다. 김민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개량적인 관점으로 내년도를 좀 전망을 해본 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만 놓고 보면은 올해보다 성장의 강도는 약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도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코스피가 23%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추정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기대를 거는 부분은 이제 아까 금리 인하를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는 그런 거래 활성화에 기대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펀더멘탈이 부진하면은 주식시장의 수급도 불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겠지만 사실상 수급은 실적보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021년과 유사하게 유동성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은 어떤 스타일의 주식이 좋을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심리가 좋아질 때 가치주와 성장주 중에 좋은 것들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2020년 이후로는 위험 선호가 꾸준히 성장주로 향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가치주가 보통 경기민감주들이 많은데 이 경기민감 산업들이 이 성장의 한계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는 성장이 희소해졌고 그게 위험 선호가 성장주를 향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성장주를 골라야 할까 이어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매출 성장률이 높고 또 성장률이 높은 만큼 밸류에이션을 시장에서 비싸게 잘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좋았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의 실적 사이클 그리고 또 어떤 형태의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면 미래의 실적이 예를 들면 2025년 실적이겠죠. 과거에 한 번도 달성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고점을 뚫을 거다. 이렇게 약간 기대가 꿈에 가까운 이런 기대가 큰 성장주들이 수급이 유입될 때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감익인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상태다라고 해도 이렇게 실적이 새롭게 고점을 쓸 거다라는 기대만 살아 있으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게 저희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이오나 우주나 이런 AI나 또는 자율주행 이런 성장주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수급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연 초에는 여전히 이제 배당주와 턴어라운드 종목들 이런 것들을 놓지 않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단기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주식시장 파트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연간 전망을 시황 부분 따로 발간을 했고요. 크게 이제 탑다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의 시대라는 컨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대전제로 생각하는 주제는 탈세기화 시대는 공급망 재편을 위한 투자의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탈세기화 시대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또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될 거다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미중 패권 갈등 관점에서 공급망 재편을 해야 되고요.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라면은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탈세계화 관점에서 투자의 시대가 여전히 지속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원달러 환율이 높은 레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금리 레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 하지만 중동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셰일 혁명 덕분에 원유 공급자로 이제 성장하면서 유가의 상승세가 제한된다는 정도를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 내용은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라는 데이터를 계속 월간 단위로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지난 몇 년간 한 3, 4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그 흐름을 이어받을 투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투자하는 R&D 투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이 다르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R&D도 최근에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빅테크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기술 혁신을 계승하고 있는지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생존 전략 관점에서 세 가지를 정리를 하고요. 고착화되고 있는 매크로 환경에 적응하는 관점, 그리고 기술 혁신의 정부 측 계승자인 이 다르파의 투자 방향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기술 혁신의 민간 측 계승자인 일론 머스크의 투자 방향에 동참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생존 전략과 세부적인 전략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2025년 전망 자료가 하나 나왔네요. 엔터테인먼트 쪽이고요.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담당 이선아입니다. 25년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해 투자 의견 포지티브를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BTS, 블랙핑크 등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아티스트들이 컴백하면서 공연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2024년 조정이 진행됐던 앨범 매출액이 낮은 기저를 형성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영미권 시장을 타겟으로 한 다국적 아티스트 풀이 늘어나면서 K-팝 이외의 장르로 시장이 확산되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BTS 완전체가 내년 4분기, 늦어도 2026년에는 월드 투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BTS의 경우 코로나 기간 동안 월드 투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전 콘서트에서는 2019년에 약 20회를 진행을 했는데 111만 명을 모객한 바 있습니다. 네, 2025년에는 보수적으로 이제 500만 명 정도의 모객 인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참고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149회의 월드 투어로 1,100만 명을 모객한 바 있기 때문에 BTS도 500만 명 수준의 그 모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하반기에 완전체 컴백 및 월드 투어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월드 투어에서 약 182만 명을 모객했는데 2025년 콘서트에서는 약 200만 명 이상의 모객이 기대가 됩니다. 한편 2024년 앨범 판매량은 약 6,722만 장 예상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중국향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이제 팬덤 과열을 막고자 하는 건전한 조정이 일어났었던 것인데요. 이처럼 낮은 기저로 인해서 25년에는 앨범 매출액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한국 음악시장 글로벌 점유율이 약 3% 수준입니다. 2020년에 약 4%까지 올라갔던 점유율이 그 이후에는 3에서 4% 수준으로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는 언어적 그리고 장르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제 글로벌 주류 음악 시장을 타겟으로 한 다변화 전략이 이뤄진다면 한국 엔터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엔터 4사 합산 영업이익은 24년 대비 72%가량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이브의 경우 BTS의 컴백 및 위버스 수익화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4년 적자를 기록했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가 컴백하고 베이비몬스터가 수익화를 진행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부터는 3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먼저 GS건설과 DLENC 자료입니다. 장문준 의원입니다. 네, GS건설 실적 리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25,500원으로 상향하고요. 저희 업종 차선호 종목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기대치에 부합했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일회성으로 지출되는 큰 비용들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3분기 0.7조 원의 순차익금이 감소했습니다. 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나오면서 순차익금이 감소를 했고요. 연말 연초 GS 이니마의 매각 여부에 따라서 재무구조가 가속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DLENC입니다. DLENC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45,0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 정도부터 업종 내 선호도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여기 정도 수준이 주가의 바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2021년 이후 첫 번째 YOY로 분기 이익이 증액했던 케이스이고요. 이번 분기 실적 자체보다 4분기 이후 주택 원가율 개선 가능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부터는 원가율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미약품의 3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한미약품 3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43만 원을 유지하고 KB증권 제약바이오 업종 탑픽 의견을 유지합니다.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액은 3,621억 원, 영업이익은 511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4%, 3% 하회했습니다. 별도로 살펴보면 한미약품 매출액은 2,768억을 달성했고 주력 제품인 아모잘탄, 에소메졸 패밀리, 그리고 로슈젯 이 의료 파업 장기화 영향과 휴가철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로부터 매출을 방어했습니다. 북경 한미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843억 원, YOY 마이너스 10%를 달성했는데 이는 중국 대홍수로 인한 유통망 차질에 기인은 합니다.
한미정밀화학 매출액 같은 경우는 291억 원으로 YY 35%를 달성했고, 이는 이익률이 높은 CDMO 매출 증가에 기인을 하고 32억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을 하면서 흑자 전환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연결 기준 전체 R&D 비용은 548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15% 정도 수준이었고, 주요 요인은 전임상 물질 3건이 임상 1상에 진입을 하면서 자체 임상 프로젝트 확대에 기인한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R&D 컬러 같은 경우는 사실 머크에게 기술 이전된 듀얼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임상 2상 사이트가 175곳까지 확대가 되었고, 환자 모집이 완료되어서 원래는 26년 2월로 예상되었던 종료 시점이 25년 12월로 앞당겨지셨습니다. 그리고 MSD 임상 확장으로 인해서 임상 실효약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바이오플랜트의 수익 증가도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열리는 오베시티 위크에서는 이제 처음 공개될 비만 치료제 전임상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이제 비만 치료제 연구 개발에 차별화된 강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대글로비스 3분기 리뷰 자료입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 담당 강성진입니다. 어제 있었던 현대글로비스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8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4,691억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해서 22.1% 증가했고,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를 각각 10.2%, 7.1% 상회했습니다. 이익이 잘 나왔던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 해운 쪽에서 가스선이 이제 지난 2분기 때 들어왔었는데, 이 신규 도입 선박들이 비용만 발생시키고 매출액은 3분기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의 영업이익이 이제 크게 좀 개선되었고요. 그동안에 올랐던 컨테이너 운임 상승 때문에 물류 부문에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호조를 보였고, 또 미국 동부항만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서 CKD 화물이 좀 미리 이동을 했던 덕에 CKD 매출액도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의 임플리케이션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해운업에 대한 영업이익의 눈높이를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해운업 이익이 좀 부진했었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어떤 매출과 비용 인식 차이를 반영했던 것임이 이번 실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유럽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그리고 이제 PCTC 용선료 하락 등이 있는데, 일단 유럽행 EV, 중국발 유럽행 EV의 물량이 전체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이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상쇄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큰 시황의 충격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PCTC선 시황 조정은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연말 현대차 그룹과의 해상 운송 계약 갱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성격이다라는 점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한국 조선해양 3분기 리뷰 자료입니다. 정동익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 등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47만 5천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합니다. 3분기 매출액은 2.6조 원, 영업이익 4,77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한화 비전과 한화 정밀기계 등을 분할해서 연결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컨센서스랑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다만 분할이 감안되지 않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410억 원이었는데요. 이것도 크게 초과하는 숫자였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존속 부분의 영업이익만으로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실적 영업이익 호조에 힘입어서 세전이익과 순이익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 호조의 1등 공시는 지상방산 부분이었는데요. 지상방산 부분의 매출액은 1.7조 원, 영업이익 4,399억 원을 기록해서 영업이익률이 26.6%에 달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양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비롯한 수출 물량 증가에 120마리 자주박격포 양산 등 수익성이 높은 내수 물량까지 겹치면서 이루어낸 성과인데요. 내수 방산의 영업이익률을 10% 수준으로 가정하면 수출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률은 38.2%에 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분기 폴란드 납품된 K9 자주포는 24문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4분기에는 30문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천모 다연장 로켓은 3분기까지 37문이 납품되었는데 올해 가이던스가 30문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조기 납품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납품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이집트의 K9 매출 반영도 4분기부터 시작될 전망이어서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한국조선해양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6조 2,458억 원, 영업이익 3,98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고요.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한 11% 정도 상회한 양호한 숫자였습니다. 자회사별로 보면 HD 현대중공업이 영업이익이 2,06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 대비해가지고는 높은 숫자였는데요. 일회성 이익이 약 238억 원 정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예상치와 비슷한 수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미포는 영업이익을 352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양호한 수치였고요. 특히 HD 현대베트남조선의 실적 개선이 가파른 상황입니다. 비상장 자회사인 현대 3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1,776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을 10.8% 기록했습니다. 건조 물량 증가하고 성과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반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실적 개선의 배경이고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카타르 프로젝트 LNG선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HD 현대 3호의 강점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은 일회성을 감안하더라도 무난하고 양호한 실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4분기 이후에도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수읍, 풍산 그리고 제일기획 3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최영현 연구원입니다. 네, 숲에 대해서 투자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16% 하향 조정합니다. 2024년 말에 글로벌 숲 플랫폼이 정식 출시되면서 저희는 프로모션 비용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리머 유입을 위한 지원금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합니다. 3분기는 해피머니 관련된 일회성 비용을 제외했을 때 우수한 실적을 거뒀고요. 그리고 4분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준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제 글로벌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글로벌이 출시가 되고 나서 결국에는 이용자 모객이 필요한데 저희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컨센서스가 지금 2025년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풍산 말씀드리면 풍산에 대해서 목표 주가 95,000원을 유지합니다. 풍산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 발표했고 4분기에도 강력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3분기 실적 말씀드리면 신동 부분은 사실상 이제 돈을 벌지 못했고요. 100% 이제 방산 부분에서 지금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분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 쪽에서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2025년을 말씀드리면 방산 부분은 수익성이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수준의 이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경쟁자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협상력은 조금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2025년 이후에도 이제 캐펙스 투자한 게 이제 신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조금 더 추가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기대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기획은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23,000원 유지합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부합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국내 광고 비계열 성장입니다. 국내 광고 비계열이 이제 전년 대비 30% 성장을 했는데 이제 국내 1위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비계열이 전년 대비 30% 성장했다라는 시그널은 사실 광고가 이제는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3분기가 저희는 바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광고 업황에 대해서 지금 좀 이제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결국 삼성전자에서 약 70%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비계열에서 이제 한 30%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4분기부터는 비계열 기여도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1기획은 배당 수익률이 6.6%이기 때문에 연말로 될수록 이제 배당주로서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SK가스 관련된 자료입니다. 전우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SK가스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23만 원으로 선행합니다. 금리 상승 및 2025년 중익 구간 시점이 다가와 밸류에이션 상승했기 때문이고요. 2025년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LNG, LPG 복합발전소가 올해 연말부터 가동이 되며 영업이익 체력이 2배가량 증가했고요. 두 번째는 올해부터 LPG 트럭 판매가 활성화되며 전반적인 국내 LPG 차량이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LPG 주유량도 강보합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유럽 및 아시아 LNG 가격이 2월 50불 대비 7월 75불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LNG 가격이 상승할 경우 LPG를 판매하는 SK가스 입장에서는 가격 아비트라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로 지어진 자체 발전소에서 LNG와 LPG가 교차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LNG, LPG의 아비트라지는 2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554억으로 컨센서스를 8% 상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소닉스 관련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네, 소닉스 IPO 운반관 리포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닉스는 2000년에 설립된 RF 필터 파운드리 및 소필터 제조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6인치 TFSO 파운드리 기술 기반으로 조율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실적은 영업 적자 16억 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2억 원의 적자를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 투자 영향으로 적자는 지속되고 있으나 고성능 RF 필터 수요 증가에 따른 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이 되었습니다. 소닉스 같은 경우는 TFSO의 기술 우위 및 성장성, 전략적 파트너십, 그리고 제품 다각화와 시장 확장을 주목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리스크 요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서 전방 수요 감소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미국 주식 자료입니다. 램 리서치고요.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램리서치의 일단 높은 경쟁력에 기반한 시장 점유율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AI 수요가 높게 유지되면서 이는 고객사들의 첨단 공정 장비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 투자에 따른 일단 실적 성장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우려나 그리고 반도체 업황 변화 이런 단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 상승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이밖에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상대 주가는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일단 램리서치의 12개월선 ROE 같은 경우에는 48%로 S&P 500 20% 그리고 동종기업 대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데요. 반면 주가 하락에 따라서 12개월선 PB가 낮아졌고, 그리고 이밖에 향후 2년 EPS 성장률인 EPS CAGR 17.9%를 반영한 PEG 배수 또한 동종기업이나 시장 대비 낮아서 저희는 일단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된 영역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 일단 매출액은 약 43억 달러일 것으로 언급했고, EPS는 0.87달러일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수요가 첨단 로직과 그리고 HBM 관련 장비 투자를 일단 이끌 것으로 언급했는데요. 특히 내년에는 이제 3D 낸드 장비 분야에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했고, 그리고 DRAM 시장에서는 DDR4에서 DDR5로 전환과 그리고 HBM으로 인한 지속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전반적인 미국의 반도체 장비 시장 평균보다는 높은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했고, 특히 시각과 증착 장비가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중국 시장의 매출 감소가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매출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언급했는데요. 일단 다른 시장의 성장률을 상쇄할 것으로도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준비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